요즘은 우리나라에 태어났으니까 우울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한두 달 만에 체중이 뚝 빠지거나 화를 쉽게 내기도 하고요. 무슨 삶의 의미가 있나 느끼시는 경우기도 하고 확 다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근데 우울증은 진짜 위험한 질환인 이유는 제 환자분들께 자주 듣게 되는 말은 길 가는데 차가 와서 나를 덮쳐주면 좋겠다. 내가 차라리 큰 병에 걸리면 좋겠다 싶은 말들을 좀 들을 때가 있어요. 흔히들 우리가 자살 사고, 죽음에 대한 사고라고 하면은 내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너무 힘들 때는 그런 걸 계획을 세울 능력도 없고 그냥 고민하는 것도 되게 힘들고 하거든요. 그냥 삶이 너무 힘들고 떠나고 싶은데 그냥 그렇게 누가 와서 나를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있고요. 흔히들 얘기하시는 것 중에 이현실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아닌 것 같고 뭔가 이 세상이 실제 세상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어느 순간부터 좀 문득 드는 거예요. 이게 세로토닌이 많이 떨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라고도 하는데 심리적으로도 분석해보면 간단하게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죠.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이 삶이 진짜 현실이 아니었으면 좋겠고 내가 좀 떠났으면 좋겠고 이런 심리가 좀 되는 거고요. 언젠가부터 웹툰이나 웹소설이나 이 세계를 다루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저는 이거는 우리 사회의 우울감을 좀 반영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차라리 이래버렸으면 좋겠다. 디스토피아를 그린 것도 되게 많죠. 확 다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혹은 내가 다른 세상으로 떠나버렸으면 좋겠다. 알고 보니 실제 세상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우울에 지쳐가는 내 뇌가 만들어내고 있는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뇌가 지치면은 온갖 생각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현대인들의 삶은 아무리 돌이켜봐도 너무 빡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겨울이 되면은 특히나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너무 무기력하고 움직이기 힘들고.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거 되게 당연한 거예요. 사람의 뇌가 기복이라는 게 원래 있거든요. 사람은 결국 동물 중에 하나인 거고 동물들 보면은 겨울에 겨울잠 자거나 그냥 아예 눈앞에서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활동들 잘 안 하죠. 근데 현대인들은 365일 똑같은 펑션을 내기를 강요받고 있어요. 그게 잘 사는 사람이고 그게 당연한 삶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 옛날 조상들도 이러셨을까요? 그러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 농사 지을 때는 열심히 농사 짓고 또 겨울에 농한기에 어쩔 수 없을 때는 그냥 푹 쉬기도 하고 잠도 많이 자고 또 사냥이 성공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삶의 기복이라는 거 내 컨디션에도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다는 거를 그냥 잘 받아들였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너무 일관되게 잘 살기를 바라는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우울증을 더 만들어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감정 자체를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어릴 때부터 감정 인식 능력이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감정은 항상 눌러 담아야만 하는 환경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있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우울증이 생기고 되게 심한 우울감을 느껴도 인지를 하지 못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우울감이 잘 안 나타나는 우울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 저도 그렇고요. 우울증이라는 이름이 좀 잘못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우울증 이러면 우리가 되게 우울해하고 눈물 흘리고 이렇게 막 슬퍼만 하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우울증은 결국에는 뇌의 특정 부분의 기능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질환이고 어떤 특정 부분의 기능이 떨어질 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감정의 변화, 주로 우울감으로 나타나는 것 뿐이지 다른 영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울감이 아니라 어떤 예민함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공허함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신체의 문제, 그냥 이유 없는 통증으로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고 우울증의 양상은 굉장히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 우울증인지 모르고 지내시는 분들도 많고 가족들도 이분이 우울증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고 정말 마음 아픈 일이지만 자살을 하고 나서야 뒤늦게 이런 신호들이 뒤늦게 찾아보니까 우울증이었구나 이렇게 느끼는 경우들도 꽤 많습니다. 제일 많이 듣는 거는 사실 감정을 잘 못 느끼겠다예요. 사실 뇌가 전반적인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냥 멍하고 둔하고 뭔가 안개 낀 듯한 시간을 보내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또 어떤 타입에서는 되게 심한 우울감과 극심한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또 어떤 타입은 굉장히 예민해져 있고 화를 쉽게 내기도 하고요. 감정 기복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감정의 반응성이 두드러지는 타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반적으로는 슬프게 있다가 재밌는 게 생기면 또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과 잘 어울려서 놀고 근데 집에 돌아가는 길에는 또 굉장히 우울하고 공허하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네가 무슨 우울증이야, 네가 우울증이면 나도 우울증이겠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감정의 반응성이 커져 있는 타입도 있고 우울증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우울증의 진단 기준은 총 9개가 있고 이 9개 중에 5개 이상이 잠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최소 2주 이상 매일같이 지속돼서 이 사람의 삶을 되게 힘들게 만들 때 그때 우리가 우울증 진단을 내리거든요. 9개 어떤 게 있냐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울감 혹은 뭐 예민함 같은 감정이 포함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흥미의 저하예요. 어떤 거에서도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좀 즐거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해요. 근데 이외에도 7가지 영역이 더 있는 거거든요. 어떤 게 있냐면 수면의 변화, 예전에 비해서 잠을 너무 못 자거나 혹은 너무 많이 자거나 혹은 식욕의 변화, 입맛이 뚝 떨어져서 한두 달 만에 체중이 뚝 빠지거나 아니면 반대로 체중이 굉장히 늘어나거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집도 잘 못 치운다, 에너지의 저하 같은 게 많이 나타나고요. 죄책감, 무가치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요. 집중력의 저하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죽음에 대한 생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다양한 영역들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포함돼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울증은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죠. 우울증 기간은 돌이켜보면 삶에서 정말 좀 많이 다른 기간이거든요. 활동적으로 살던 사람이 친구도 잘 안 만나고 외톨이가 되기도 하고 회사에 잘 다니고 좋은 퍼포먼스를 내던 사람이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볼 정도로 집중력도 떨어지고 에너지도 떨어지니까 아무것도 못 만들어내고 학생은 갑자기 학점이 뚝 떨어지기도 하고요. 운동선수는 갑자기 잘하다가 엄청난 슬럼프를 겪기도 하고요. 이 사람의 삶에 있어서 뚝 떨어지는 기간이에요. 실제로 정말 그냥 모든 게 희뿌옇고 잘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 기능이 저하되는 겁니다. 뇌 안에 그냥 혼선이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계가 잘 작동이 안 됐는데 정보 입력이 잘 안 되고 그게 장기 기억으로도 잘 저장이 안 된 게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정말 의지의 문제로 볼 게 아니라 뇌라는 컴퓨터에 혼선, 오류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날 수 있죠. 근데 우울증은 사실 많은 경우에 치료받지 않아도 회복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주요 우울 에피소드라는 게 오면은 평균적으로 한 6개월에서 13개월 정도 지나면은 그게 끝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나는 정신과 안 가고도 혼자서 나았어, 노력해서 나았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평균적으로 6개월에서 1년이란 사이에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망가질지, 그 사람이 혹은 자살까지 가게 될지, 혹은 6개월에서 1년으로 안 끝나고 쭉 이어질지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치료를 하면 평균적으로는 1개월에서 3개월 정도로 우울 에피소드 기간을 줄여준다고 해요. 그 기간을 줄여주고 타격감을 줄여주는 것도 맞고 더 중요한 거는 재발에 있습니다. 우울증이 진짜 위험한 질환인 이유는 재발이에요. 그래서 나는 치료 안 받고도 나았어 라고 의지로만 견뎌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문제인 게 뭐냐면 그거는 나는 앞으로 재발할 수 있는 여지를 더 남겨뒀어 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우울증은 상당히 많은 경우에 있어서 재발을 하고요. 재발을 한 번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또 재발 확률이 더 올라갑니다. 우리가 발목을 한번 심하게 삐었을 때, 인대가 파열이 왔을 때 깁스를 하기도 하지만 깁스 안 해도 낫기는 낫죠. 근데 제대로 치료를 안 받으면은 그 다음에 혼자 발목 다칠 확률이 더 올라가고 이거 반복하다 보면 그냥 길 가다가 혼자서 삐끗하고 인대 파열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야, 왜 그래? 치료 제대로 받아야 되지라고 얘기하잖아요. 우울증 역시 똑같아요. 우울증 약물 치료를 하면은 다음 재발률을 떨어뜨리고요. 재발률이 떨어진다고 재발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재발이 다시 됐을 때 우울증 강도도 약하게 재발이 됩니다.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가끔 말씀드리는 건데 우울증이 좀 낫는 순서가 있습니다. 식욕과 수면의 변화가 먼저 나타나요. 이게 조금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는 에너지 같은 것들이 좀 떨어졌던 것들이 좀 돌아오고요. 근데 마지막까지 집중력 부분이 좀 잘 안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이 풀면 많이 좋아졌는데 여전히 공부는 안 되고 책은 잘 안 읽힌다라면서 굉장히 답답해하는 분들이 있고 길게 지속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호전되는 데는 좀 어느 정도 순서가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게 너무 우울하고 무기력할 때는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실행으로 옮길 에너지도 없는데 이게 많이 좋아지는 회복기에 역설적으로 자살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기도 합니다. 우울증 환자가 뭘 하면 좋을까 혹은 우울증에 안 걸리려면 뭘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사람들이 사실 여기저기서 얘기하는 게 되게 많고 그것들 하나하나가 다 저는 정답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일단 그 중에 하나를 첫 번째로 뽑으라면 저는 그냥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면에서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운동을 하고 유산소를 하면은 우리 뇌에서 실제로 세로토닌이 더 많이 분비가 되고요. 세로토닌뿐만 아니라 BDNF라고 부르는 뇌 유래 영양 물질 같은 것들도 많이 나와서 뇌를 건강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운동하는 동안은 우리가 생각을 안 하거든요. 아무리 스트레스 받던 게 있어도 한번 끊깁니다.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면서 살아가는데도 도움이 되고 식욕과 수면 같은 것들도 운동을 하면은 덩달아서 적극적으로 잘 관리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딱 하나 뽑으라면은 운동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슨 정신과에 가냐, 약물 치료하냐, 하루에 몇 킬로 뛰면 낫는다, 택배 상하차 하면은 다 낫는다,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달리는데, 운동이 중요한 건 사실인데 운동도 할 수 없을 상태가 된 게 우울증인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운동을 통해서 내 뇌를 그리고 신체 건강을 잘 관리하고, 안타깝게 우울증에 걸렸을 때는 그것조차 안 되는 상태이니까 적극적으로 치료받고, 하지만 또 회복기가 되면은 운동 다시 하라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근데 운동이 되게 좋은 건 사실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이 생각과 감정을 한번 끊어줘서 아무리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던 거 있어도 집에 가면은 생각을 안 하게 도와주는 건 사실인데, 너무 이렇게 생각 끊는 거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은 내 감정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내 속에 뭐가 쌓이고 있는지 못 알아채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운동과 양대산맥으로 꼽으라고 하면은 그때는 내 마음 들여다보는 다양한 도구들이 될 수 있죠. 그게 명상이 될 수도 있고요, 심리 상담이 될 수도 있고요, 일기 쓰는 거일 수도 있고요, 책 읽고 내 삶에 반영하는 거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양대산맥으로 있는 사람들은 잘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감정의 전염성이 있다는 거는 사실이기는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직업별 자살률도 많이 나오는데, 자살률이 높은 직업 중에 의외로 의사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의사 중에서도 가장 자살률 높은 직업이 이제 정신과 의사라고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심리적인 타격을 많이 받는 거죠. 우리가 되게 많이 쓰는 번아웃이란 용어도 있잖아요. 이 번아웃이란 용어가 어디서 만들어졌냐면 심리치료사들의 모습에서 발견된 거예요.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는 심리치료사들이 맨날 되게 무기력해져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잘 안 나으니까. 자기는 정말 열심히 치료를 했는데 반복해서 또 술로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을 보면서 무기력감에 본인도 전염이 되다 보니까 번아웃도 오게 되는 거고, 이렇게 감정 노동자인 거는 사실이거든요. 또한 동시에 저희는 프로니까, 이게 저희 직업이니까 저희 감정을 잘 다스리면서 사는 방법들이 제각각 있기는 한 거죠. 대표적인 거 1번은 네가 무슨 우울증이냐, 의지가 부족한 거다, 노력이 부족한 거다 같은 말은 그 사람을 정말 죽이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정신과에 찾아온다는 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니에요. 게다가 약물 치료를 선택한다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네가 의지가 약하니까 거기 의존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정신과 약물이라는 거, 내 뇌의 기능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약물을 복용한다는 거는 모두에게 두렵고 좀 이거 위험한 거 아닌가 라고 끝까지 망설여지는 선택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 방법을 선택했을 때는 정말 용기를 낸 거거든요. 내가 지금 살려면, 내 삶을 유지하려면 그냥 인정하고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걸 받아들여야겠다라고 엄청난 용기를 낸 사람인데, 그거를 인정하고 지지해주기는커녕 이렇게 깎아내버리면은 그 사람이 굉장히 강한 심리적 타격에 와요. 왜냐하면은 우울증에 걸렸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 기능이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게 잘 안 됩니다. 스스로도 잘 못 믿고요, 자존감도 떨어져 있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쉽게 흔들려요. 그래서 그런 말 들으면 역시 내가 잘못 판단한 건가? 나는 우울증도 아니고 단지 의지나 노력이 부족한 건데 내가 이거 우울증이라고 막 포장하면서 뭔가 회피하려고 했던 건가? 라는 생각에 흔들리고 치료를 쉽게 포기하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그래서 정말 함부로 내뱉으면 안 되는 말이기는 해요. 진료실에서도 이렇게 감정 쓰레기통으로 힘들어지다가, 안 그래도 나도 지금 우울증으로 마음에 여력이 없는데 티를 안 내는 것뿐인데 이 관계가 너무 힘들다, 관계 다 끊어버려야 될까,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근데 이걸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의 마음속을 한번 더 들여다보면 내가 그래서 얘를 어떻게 도와줘야 된다, 뭔가 해결책을 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힘들어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막 힘들어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원하는 건 나한테 해결책 달라 이 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듣고 있으면 돼요. 나한테 뭐 던지는구나, 그냥 감정 겉으로 꺼내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거를 나한테 제가 지금 입력하고 있고 입력했으니 어떤 아웃풋을 받기를 바란다 라고 우리가 해석하면은 그게 내 노동이 되고 힘들어지는 건데, 그냥 쟤 지금 한풀이 하는구나 라고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듣고만 있어지는 게 나한테도 최선이고 그분한테도 최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압박감을 느끼면 내 나름대로 고민한 어떤 막 해결책들을 드리거든요. 그럼 그 해결책들이 상대방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사실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당사자가 제일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고민을 해도 답이 안 나오니까 한풀이를 하는 건데 상대방이 똑같은 얘기를 하면은 역시 이렇게 한풀이 해도 다 소용없구나라고 상대방도 더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너 진짜 힘들구나. 그래, 너 힘들겠다. 혹은 내가 혹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정도 물어보는 게 최선이지 본인이 앞서 나가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가끔씩 내 친구가 정말 우울증인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든 도움을 주고 싶다. 정말 친한 친구여서 그냥 지나치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실 때 저는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냥 물어보라고 해요. 혹은 간혹 가다가 요즘은 정신과를 대신 찾아서 예약을 해주고 처음에 같이 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저는 정말 좋은 친구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우울증에 걸렸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갖 뇌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뭔가를 계획하고 실행하고 판단 내리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정신과에 가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도 정신과 어디 갈지 찾아보고 그걸 직접 예약까지 하고 판단 내리는 게 잘 안 돼요. 막 미루게 되거든요.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만 많이 떠오르니까 예약하다가도 거기서 부정적인 댓글 보면은 여긴 안 가야겠다. 여기도 못 가겠네? 라면서 다 회피하게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에너지도 떨어져 있으니까 예약해놓고 못 오시는 경우도 많죠. 근데 그럴 때 떨어져 있는 뇌기능을 옆에서 누군가가 대신 도와준다면 그건 정말 좋은 친구고, 그리고 회복한 분들도 정말 얘는 내 인생의 은인이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좀 나도 보답하고 좋은 관계로 지내고 싶다라고 더 끈끈한 관계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죠. 병원에 오시면은 사실 기본적으로는 약물 치료가 핵심이라는 거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진료실에 오신 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문제여서 힘든 건데, 혹은 난 직장 상사가 문제여서 힘든 건데, 취업이 안 돼서 문제인 건데 이거 뭐 병원 치료를 한다고 뭐가 바뀔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결국은 우울증, 뇌기능에 문제가 왔다라고 할 때는 세 가지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고 봅니다. 사회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이 실제로 있고요. 스트레스를 만든, 그리고 똑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별로 타격 안 받는 사람도 있고 더 힘들어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심리적인 요인도 있고요. 그리고 생물학적인 요인, 똑같이 스트레스 받아도 우울증에 더 잘 걸리는 뇌도 있고 아닌 뇌도 있어요. 이건 똑같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인스턴트 음식 계속 먹고 술 자주 먹어도 순식간에 살찌고 뭐 성인병, 암에 걸리는 사람이 있지만 평생 담배 피우고 술 마셔도 건강하게 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타고난 취약성이라는 건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생물, 사회, 심리, 이 세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이 중에 제일 잘 안 바뀌는 게 뭘 것 같으세요? 제일 잘 안 바뀌는 거는 사회적인 요인이에요. 아니, 평생 살아온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바뀔까요? 혹은 내 마음도 잘 안 바뀌는데 나를 괴롭히고 있는 직장 상사의 성격이 갑자기 바뀔까요? 갑자기 나의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갑자기 뭐 취업이 되고 내가 속한 회사의 조직 문화가 바뀌는 일이 가능할까요? 요즘은 우리나라에 태어났으니까 우울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하고 내가 변수가 돼야 돼요. 내가 변수가 되려면 나머지 두 가지 요인에 집중을 해야죠. 그래서 심리적인 문제에 집중해서 심리 상담을 받거나 아니면은 나의 생물학적인 취약성을 고치기 위해서 약물 치료를 하거나 이 두 개가 병행되면은 제일 좋은 치료인 거고요. 부작용이 뭐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부작용 없는 약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진짜 많은 분들이 드시는 진통제 중에 울트라셋이라는 진통제가 있어요. 타이레놀보다 조금 더 강한 진통제라고 보면 될 건데 저는 그거 먹었을 때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먹고 나니까 정말 눈앞이 핑핑 돌고 어지럽고 이런 식으로 약물 부작용은 사람마다 다르고 정말 약전 보시면 빽빽하게 많이 적혀 있잖아요. 온갖 부작용들이 있어요. 근데 항우울제 같은 경우는 뇌에 작용하는 약이니까 정말 사람마다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은 더 무기력해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더 잠을 못 자고 어떤 사람은 더 잠을 잘 자고 너무 잘 자서 문제고 어떤 사람은 살이 쪄서 문제고 근데 이게 또 어떤 사람한테는 부작용이고 어떤 사람에게 효과입니다. 못 자는 사람에게는 그게 너무 효과고 어떤 사람에게는 각성됐더니 불면이 있어서 너무 문제고 식욕 역시 그렇죠. 그래서 나한테 맞는 약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정신과 약의 부작용은 분명히 너무 과장되고 강조된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저는 하루에도 수십 명의 약의 부작용에 대해서 계속 듣고 그 부작용을 어떻게 해결할지 같이 고민하는 사람이고 저도 먹어본 적이 있고 제 주변 사람들 먹어본 적이 있고 알 만큼은 압니다. 근데 너무 두려워하시는 게 사실이고 그 부작용보다 이득이 훨씬 큰 경우들이 많은 게 사실이에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한다면은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현대인들은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잘 끊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말씀드리는 게 직장 스트레스는 직장에서만 받으셔야 돼요. 집에 가서는 생각 안 해야 됩니다. 막 상사가 나한테 잔소리하면 어쩌지? 내일 가면 괴롭히면 어쩌지? 내일 갔을 때 내일 회의에서 이런 말들이 나오면 어쩌지? 그거는 내일 출근해서 고민해야죠. 퇴근하고 나서는 그런 생각들 안 하셔야 되고요. 주말에도 그런 생각들 최대한 안 하셔야 됩니다. 근데 생각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끊어주는 도구가 필요한 거고요. 그런 도구에 운동도 있는 거고 다른 사람들과 취미생활도 있는 거고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도 있는 거고요. 나만의 이런 생각을 끊어주는 도구들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동시에 나는 내 마음이 내 감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들여다보고 있나. 맨날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모르겠어 라고 하면서 내 안에 쌓이는 것들을 내가 너무 회피하진 않았나 라는 걸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명상이라던가 일기 쓰기라던가 아니면 내 마음을 대신 반영해 줄 수 있는 독서라던가 이런 활동들 역시 분명히 도움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운동과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이런 두 가지를 삶에 갖추시고 산다면은 앞으로 정신과에 가실 일 없이 건강하게 살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